29쪽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수명 시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했나 면 29쪽 둘째 단락 보면 원근법과 시간성이 제거된 이수명의 시는 이랬어요. 이수명의 시가 보통 우리가 흔히 읽어보는 서정시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구경꾼이라는 작품을 처음 읽어봤죠.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 동사, 때로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 아주 문장이 간략하다. 그러니까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아주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로 시를 쓰는데, 이 독특한 문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나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28쪽 두 개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 쓰는 원리, 그죠? 방법론, 그걸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제거한다. 시간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 혹은 문학 장르 중에서 뭘 제거하는 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감정을 제거했다.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감정을 제거한 것은 서정과 관련되죠. 서정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제거하면 서정성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포함되면 뭐예요? 촉촉한데, 그죠? 물기가 많고 촉촉한데,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감정을 제거했으니까 서정성이 사라졌다. 두 번째, 시간성을 제거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서사성, 이야기성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시간에 근거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차적 시간성 속에서 서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원근법이 제거되고, 두 번째는 시간성이 제거된 이 이수명의 시에서 29쪽 이제 그런 정리가 돼 있죠. 밑에서 6째 줄. 이수명의 시에서 원근법과 시간성이 소거된다는 말이 제거된다. 그런 말이죠. 되는 까닭은 폭력성이 지배하는 우리 시대의 불행 속에서 찢겨지고 분열되는 기억의 체험 때문일 것이다. 시인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죠? 같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구경꾼 같은 것도 어떤 같은 시대의 체험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성. 방관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방관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폭력인데, 시인은 특히나 그것이 뭐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 언어로, 이러한 언어로,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면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충실히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작품이, 그죠?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죠?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죠?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과제도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잘 학습을 정리해서, 그동안 공부한 학습을 정리해서 이렇게 서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분석적이고 해석적으로 꼼꼼하게. 시인은 구멍난 기억의 깊이로 우리 시대의 비극성에 맞서며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비인간적인 폭력성에 맞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가 이런 폭력이 지배하는, 그죠?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그 비인간적인 시대인데, 시인들이
이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를 다르게 쓰죠. 서정시를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폭력에 맞서서 그 반대 개념인, 그죠? 감성, 그죠? 순화된 감성, 성화시키고, 그죠?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그 서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항한다면 이 시인, 이수명 같은 시인들, 우리 세 번째 유형이죠? 변신의 유형에 속하는 시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정이 없는, 그죠? 무미건조한, 냉혹한 어떤 문장으로, 냉정한 문장으로 오히려 그 폭력성을 어떻게 해요? 예, 덜추어내는 거예요. 왜? 은폐되어 있으니까. 숨어있는 그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덜추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성 가지고는 안 된다. 냉혹한, 냉정한 문장으로,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오히려 이것을 덜추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정의 형식이 있고, 폐허의 형식이 있고, 변신의 형식이 있고, 크게 셋으로 우리가 나눈 것은 대응 방식이 다르다. 그죠? 언어의 방식이 다르다. 그 언어의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가 이렇게 문제 출제되면 이 시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 다음 작품을 읽어봅니다. 화물차라는 작품입니다. 빈 화물차가 지나간다. 나는 가방 속을 뒤지고 있었다. 쏟아지는 책갈피 사이를 정신없이 뒤지고 있었다. 핥히고 나의 이단은 나의 오독에 불과했다. 모든 주름은 펴기 전에 펴진다. 내 가방 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빈 화물차가 거리를 메웠다. 나는 허약해지는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가방을 뒤졌다. 세상의 모퉁이들이 닳고 있었다. 세상의 기다림들은 세상의 모퉁이들을 닳게 하고 있었다. 희미해지는 기억의 경계들이 문드러졌다.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 없는 화물차가 지나간다. 나에겐 새로운 이단이 남아있지 않았다. 빈 화물차가 지나갔다. 내 앞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오덕이 거리를 메웠다. 서정시에 비하면 상당히 그 의미를 직접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간략한 문장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문장을 여기서 추출한다면 빈 화물차가 지나갔다. 나는 가방을 뒤졌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화물차가 지나가고 가방을 뒤진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속의 나는 화물차가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가방을 뒤지고 책갈피를 뒤지다 못해서 핥히고 있죠. 그죠? 뭔가를 지금 애타게, 그죠? 찾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이단이다. 이단이란 게 뭐예요? 정통이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종교에도 이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의 이단은 이랬어요. 뭔가 뒤지고 핥히고 하는 이 자신의 행위가 이단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아마 이제 이 앞의 작품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죠? 대중적인 흐름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자기는 아웃사이더, 비껴나 있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신을 이단이라고 보는 것은요. 그런데 나의 오덕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웃사이더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한 것이 오덕, 잘못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덕이란 말 알죠? 잘못 읽었다. 잘못 해석했다. 이단과 오덕은 상당히 뭐예요? 이 작품의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이 시인은 이 세상을, 그죠? 이단의 입장에서, 그죠? 주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요? 자기가 읽은 것은 주로 오덕이다. 그죠? 정통파, 주류의 입장에서 바로 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편승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아웃사이더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읽지 못했던, 그죠? 비밀을 읽어내니까 오독에 해당되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시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인의 화자의 태도가 뭐와 관련되나 하면 모든 주름은 펴기 전에 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주름이 등장했어요. 그죠? 쉽지 않은 작품이죠. 그런데 이 주름이 펴진다는 것하고 앞에 나오는 나의 이단은 나의 오독에 불과했다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뭐예요? 방법론. 중요한 것은 시가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그죠? 시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내내 이거 내가 수강생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수명 씨의 방법론은 뭐예요? 대체로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진하게 안 나오네. 뒤에 보입니까? 뒤에 학생 여기 글자가 보입니까? 이수명 씨의 방법론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에 의하면 뭐예요? 원근법을 제거하고 또 뭘 제거해요? 시간성을 제거했어요. 자, 지금 읽은 작품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방법론입니다. 시를 쓰는 방법론. 자, 이게 그죠?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다. 세상을 이단으로서 오독으로 세상을 오독하면서 읽는다. 그죠? 그리고 이게 뭐와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름을 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펴진 주름. 주름은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주름은 내가 지금 이 책 전체에서 주름과 기억, 그죠? 그 주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의 형식으로서 나타나는 그것을 주름이라고. 주름은 많은 것이 주름이지만 시에서 주름이란 것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내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억이고, 그죠? 내가 지금 그래서 주름과 기억이라는 이 제목이 시의 뭐와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죠. 그죠? 지금 이 책은 시에 대한 시를, 그죠? 평론한 책이니까 이 주름이 우리 인체의 주름, 그죠? 그리고 지구의 지층의 주름, 나무의 주름 이런 게 아니고 시의 주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주름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형식에 속하고 기억이 이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수명 공부하고 있는데 형식을 정리해 보면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25쪽 보세요. 25쪽 이수명 펴진 주름, 그죠? 앞에서 공부했던 누구예요? 김점용은 무슨 주름? 두 겹의 주름. 여기는 펴진 주름, 그죠? 주름의 형식입니다. 시의 형식에서 주름을 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여러분 아코디언 예를 들었잖아요. 주름이 접혀 있으면 뭐예요? 시간도 복잡해지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압축되니까.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면 속에 시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제시되고, 그죠? 시간의 질서도, 그죠? 서사 이야기도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같은 평면 속에 같이 제시되겠죠. 그러니까 원근법이 사라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어로 원근법. 원근법이라는 용어는 원래 회화, 그림의 근대 회화의 기법인데, 그죠? 방법론인데, 이게 회화가 아니라 언어로서 어떻게 원근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과거 시제로 쓰고 현재 일어난 것은 현재 시제로 쓰고 미래에 일어날 것은 미래 시제로 쓰면 이건 원근법이 형성되는 거죠. 언어에서. 근데 다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 주름을 펼쳐가지고 주름이 이렇게 이건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 미래라면 그죠? 이거 펼쳤다고 생각해서 같은 평면 위에 과거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겠어.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구별하지 않고 그죠? 하나의 평면 위에서 주름을 펼쳐버려가지고 같이 제시해버려. 같이 배치해. 그럼 뭐예요? 거리감이 그죠? 균등해지겠죠. 그죠? 언어는 단순해지겠죠. 그 안에 그죠? 이러한 요소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읽는 이런 요소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볼 수 없는 부분을 숨은 우리 시대의 폭력성을 그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봅시다. 내 가방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빈 화물차가 거리를 메웠다. 세상에 모퉁이들이 닳고 있었다. 기억의 경계들이 문드러졌다. 자, 기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가 상당히 이수명 시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름과 기억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을 이 시가 그죠? 이수명 시 중에서 가장 잘 보여준다. 기억의 경계들이 문드러졌다는 게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거와 같은 거죠. 주름을 폈다는 것하고 기억의 경계가 사라졌다. 주름은 2차원이고 기억은 2차원입니다. 주름은 어떤 차원이에요? 형식적 차원이고 기억은 내용적 차원이에요. 그죠? 주름은 형식적 차원이고. 네.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 이랬어요. 자, 이것도 실제 상황하고는 다르죠. 실제 상황이면 화물차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형성될 텐데 그림자가 없는 화물차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그만큼 어떤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죠? 화가들이 사진 찍듯이 그대로 그리는 거. 이게 사실주의 기법이지만 그죠? 이 현실에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마음으로 읽어서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림 속에는 뭐예요? 그림에는 현실만 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담기죠. 마찬가지로 시인이 이 화물차를 보면서 그림자가 없는 화물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을 한번 재구성해서 시로 표현하는 거죠. 시, 회화, 음악 모든 것은 현실의 재구성인데, 그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구성 속에 그 기법이 어떤 방법론이, 그죠? 이 방법론이 잘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화가들도 똑같은, 그죠? 정물화를 그리더라도 다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건 왜? 그 사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풍경을 보는, 그죠? 눈도 다르고 내면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경계가 문드러졌다. 밑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30쪽 밑에서 5째 줄. 그림자가 없다. 와 관련되는 게 기억의 경계가 해체되는 것이다. 기억이 사라지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억의 경계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억은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현재와 과거가 개입됩니다. 기억하는 시점은 현재고 기억하는 대상은 과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와 과거의 그 시간이 경계가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주름을 펼쳐서 경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의 경계도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른 시입니다. 이삿짐이라는 시에 기억의 경계를 지워가는 곰팡이 쓴 육체들. 기억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그림자가 없는 진공 상태로 시를 밀어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공 현실이 만들어진다. 실제 현실은 살아있는 현실인데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마치
그죠? 그 진공 상태로 재구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게 바로 우리 구경꾼 같은 작품이나 그 다음에 본 달팽이 시계, 잠 이런 작품들이 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서정시가 가장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것이라면 폐허의 형식이나 변신의 형식으로 갈수록 더 이 재구성의 방법이 그죠? 복잡해져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인이 이런 시를 쓰는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시를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런 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요? 시 속에서 진공 현실을 만들어낸다. 25쪽 다시 가면 그래서 이수명의 시가 두 가지 핵심을 갖고 있다라고 본 거죠. 뭐하고 뭐예요? 펴진 주름과 진공 현실이다. 펴진 주름을 통해서 진공 현실을 그려낸다. 이렇게 된 거죠. 비교해 봅시다. 김점령은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가. 김점령. 두 겹의 주름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꿈과 현실을 병치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만, 두 사람만 비교해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령은 1년에서 무의식을 보여주고 2년에서 현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두 겹이에요. 두 겹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병치죠. 꿈과 현실을 병치. 그런데 이수명은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 기억의 경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합해요? 주름을 펼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주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펼쳐버리면 기억이, 경계가 사라지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가, 그죠? 어떻게 돼요? 경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김점령하고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김점령은 의식과 무의식을 둘로 나누어서 보여줬는데 이수명은 두 개를 합해버리는, 섞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섞어요? 주름을 펼쳐가지고 그 안에 같이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이 진공 현실처럼 느껴진다. (31쪽) 30쪽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원근법과 시간성과 그림자가 제거된, 그죠? 원근법과 시간성이 제거된 것을 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림자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원근법과 시간성이 제거됐다는 건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 나타난 것으로 따지면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걸 시로 나타낸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수명 씨의 중요한 방법론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시의 현실은 진공현실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가상현실, 그게 너무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죠. 그죠? 실제 현실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인터넷 공간 속에서는 또 하나의 현실이 만들어지죠. 이게 진짜 현실은 아니지만 가상현실, 그걸 우리가 흔히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것도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예. 가상현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공현실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31쪽 중력이 소멸하는 땅. 그죠? 왜? 진공현실 속에서는 중력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진공현실을 통해서 뭘 더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현실이 갖고 있는 숨은 비밀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언어 유희로 진공현실을 만들어내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구경꾼을 보세요. 마치 진공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와 구경꾼의 관계를, 그죠? 전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공현실이 전개되죠. 이 진공현실은 모든 주름은 펴기 전에 펴진다 해서 보듯 누적된 기억의 주름을 펼쳐서 과거와 현재,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꿈과 현실이 하나로 뭐예요? 버무려졌다. 비빔밥을 만들어. 꿈도 들어있고 현실도 들어있고 의식도 무의식도 같이 이렇게 어디 속에? 펴진 주름 속에. 그죠?
김중용하고 비교해 보세요. 쉽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인입니다. 김중. 자, 비교해 봅시다. 이 시인은 어떤 주름을 만들어내요? 접힌 주름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주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이 세 사람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우리가 공부한 유형으로 따지면 변신의 형식에 속한다. 그죠?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러니까 더 하나의 유형 속에서도, 그죠? 이렇게 주름의 특성이 이 세 시인 다 변신인데, 그죠? 주름의 특성도 다르고, 셋으로 다르고, 기억의 특성도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큰 유형 속에서 또 세부적으로 여러 시인들의 이 주름과 기억의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이 평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접힌 주름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현실을 보여줘요? 자, 기생이란 단어를 잘 보세요. 한자를 봐야 돼요. 이 기생은 우리가 기생충 할 때 그 기생이죠. 숙주에 붙어서, 그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게 기생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 그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다른 데 붙어가지고, 그죠? 그게 기생이죠. 기생 현실은 뭐예요? 현실에 빌붙어서 만들어진 현실, 이 기생 현실. 이런 용어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진공 현실도 사용해 보는 거고. 우리가 보통 가상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현실들이 왜 시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김중의 시는 전도된 세계의 이미지들을 파편적으로 나열한다. 전도란 말이 또 나왔죠. 전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전도됐다. 현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가지고 그 이미지를 시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죠? 파편적으로 보여줘. 파편이란 말이 뭐예요? 잘게 쪼개서 보여준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부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죠. 회화에도 있고, 그죠? 보통 사진도 그런 기법을 써서 몽따주라는 기법을 쓰죠. 우리가 형사들이 범인들 찾을 때, 그죠? 뭐예요? 주변에 뭐라 그러나요? 관찰자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분적으로 모양을 따가지고 얼굴 전체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게 몽따주죠. 그죠? 그 예술 기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콜라주라는 것도 있고 몽따주. 좀 유사한데 부분적인 이미지를 종합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 자, 그러니까 김중의 시가 그런 식으로 써진다. 몽따주식으로.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전도된 세계는 현실을 지배하는 관습과 가치 체계를 가격하게 전복시키는 창란의 시선을 통해 형성된다. 창란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수명하고 방법이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김정룡이든 이수명이든 김중이든 크게 보면, 그죠? 비슷해요. 그죠? 무의식적 타자성. 그죠? 무의식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간 내면의 숨은 비밀이나 우리 사회의 숨은 비밀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그죠? 겉으로 드러난 상식적인 현실만 보면 안 되니까, 숨은 현실을 봐야 되니까, 이 변신의 유형에 속하는 세 번째 유형 시인들은 이런 것을 주로, 그죠?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방법이 다 다르죠. 지금 이 세 시인 다 다릅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죠? 큰 틀은 비슷하죠. 이수명도 그랬잖아요. 현실을 지배하는 관습과 가치 체계를, 그죠?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어떤 시선? 창란의 시선을 만든다. 창란의 시선. 창란의 시선은 하나의 초점을 가지지 않고 다각도로 유동하면서, 창란의 시선은 대체로, 그렇죠. 중심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죠.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중심이
있죠. 시선의 중심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잖아요. 근데 창난의 시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얻어지겠죠. 그걸 몽따주식으로 그려낸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착시의 몽따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종의 김중 시인의 특성을 이제 평론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 특성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약해서 착시의 몽따주다. 뭐가? 김중 시의 중요한 특성이 그렇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비라는 시의 부분입니다. 겨울비. 거미는 다각형의 착시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착시란 단어가 시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착시의 몽따주라는 말을 내가 사용한 것입니다. 자, 거미가 다각형의 착시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떤 걸 연상시켜요? 거울이 있는데 사면의 거울인 거. 다각형. 근데 사각형도 아니고 아주 각이 많은 다각형의, 그죠? 이 거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착시가 일어나요? 계속 반사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울의 이미지, 다각형의 거울 속에 들어갔다. 만화경이라는 게 있죠, 만화경. 뭐라고 하나?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 있는데, 이 거울통 안에 색종이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그죠? 다양한, 그죠? 형상들이 나타나죠. 나는 어릴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만화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거대한 엉덩이가 샌드위치를 삼키고, 웅덩이를 핥은 슬픈 트림을 했다. 자, 이 연이, 그죠? 한 행이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뭐예요? 파편적인 이미지들이죠. 거대한 엉덩이가 샌드위치를 삼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파편적인 이미지고, 웅덩이를 핥은 개는 슬픈 트림을 했다도 파편적인 이미지고, 서로 사건이 연결이 안 되죠. 따로따로, 그죠? 단편적인 얘기들을 그냥 하나씩 제시하죠. 전체는 그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몽따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2연, 3연, 4연은 뭐예요? 김을 뿜는 지하철 환기통 위에 잠든 불황아. 어찌 보면 우리 현실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죠? 노숙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현실 그 자체인데 그것을 다각형의 착시, 그죠? 거울에 넣어버린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거미는 다각형의 착시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김중 시인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장면이 2연, 3연, 4연. 중간에 생략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의 눈에 포착되는 거겠죠. 어떤 눈에? 다각형의 거울이라는 눈에 포착이 되는. 천사가 늙은이를 벼랑으로 떠민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상식을, 그죠? 전도시키는 것이죠. 가열로 갈라진 채 헐떡거리는 저 늙은 포신. 원망할 것 없다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 삶을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붕이, 새끼 고양이가 앞발로 빗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정육점 창문 너머에 걸린 두 줄기 붉은 내장. 이것도 우리 현실의 한 장면인데, 그죠? 이게 앞뒤, 그죠? 파편적 이미지 속에 이런 장면이 하나 툭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몽따주처럼 뭔가 섬뜩한 이미지로, 그죠? 전달이 되죠. 거미는 세계의 저쪽 편으로 빠져나와 이제 영영 대지를 만나지 못한다. 자, 거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각형의 착시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시가 시작되었고, 세계 저편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죠? 다각형의 착시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돼지를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미와 돼지는 동물 중에서도 어떤 상징일 텐데, 이것은 어떤 작품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무슨 작품?
거미가 돼지를 만나다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지주회시라는 작품이 있죠. 이상이 쓴 소설입니다. 그죠? 날개를 쓴 그 이상, 30년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썼던 그 이상이 쓴 작품이 중에 하나가, 소설 중에 하나가 지주회시. 그 한자를 번역하면 거미가 돼지를 만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작품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죠? 패러디라기보다는 모티프로 삼았다. 그 작품이 여기에, 그죠? 모티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2쪽,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4쪽, 넷째 줄. 다각형의 착시로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세계를, 현실을. 세계가 전도되죠. 전도된 세계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나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김중의 시는 단편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 하나의 연으로, 그죠?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가 도착적으로 전도되어 있다. 도착이란 말 알죠? 네.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이, 그죠? 전복된 그 상태가 도착적인. 원래 도착이라는 용어는, 그죠? 의학 용어로서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가치 체계가 뒤집어졌을 때 그걸 도착이다. 그렇게 주로 이제 성적 욕구가 도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그죠? 우리가 성도착, 도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러 가지 정상 중에 가학정, 피학정 이런 것도 있죠. 사디즘, 마조이즘 우리 학생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어복 도착정도 있어요. 그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게 어복 도착정. 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성전환증 이런 것도 다 도착증인데, 도착증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시에서 이렇게 도착적인 전도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혹은 우리 인간 내면에 숨은 비밀을 덜추어내기 위해서는 이 창난의 시선, 그죠? 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이게 뭐예요? 시의 방법이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시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시인, 변신의 형식에 속하는 이 젊은 시인들 세 명의 시인이 이 주름과 기억을, 이 서정의 주름과 기억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섬뜩할 정도로 음산하고 불길하다. 그죠? 서정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악마적인 공간은 지하철 환기통, 자동차, 횡단보도, 가로등 등 우리 시대 도시의 공간이 한편으로는, 그죠?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몽따주식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무관한, 그죠? 아무 유의, 단순한 유의, 그죠? 상상에 의한 유의, 이런 게 아닌 거죠. 현실을 잘 보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눈을 갖는 거예요? 다각형의 착시를 갖는 거죠. 이수명은 원근법과 시간성을 제거한 그죠? 2단과 5독의, 그죠?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그죠? 펴진 주름을 가지고. 김중은 또 어떻게 해요? 다각형의 착시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죠. 방법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미, 내용만 자꾸, 그죠?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너무 단순한, 똑같잖아요. 그죠? 이수명이나 김중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의 숨은 비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어떤 방법은 다르니까 우리가 이것만 자꾸 생각해서는 시인들이 차별성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방법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죠? 우리 시대의 비극성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비극성을, 비인간성을 덜추어낸다고
하는 주제는 똑같지만, 그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33쪽 보세요. 이 비인간적인 도시의 공간에서 거미는 세계의 접촉편으로 빠져나오고 영영 돼지를 만나지 못한다. 아마 거미가 돼지를 만나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주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시대에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미와 돼지의 상징적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다각형의 착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정말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거미와 돼지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것은 이상의 소설 지주회시에서 빌려온 모티프다. 인간적 소통의 단절이라는 현대인의 비극적 운명을 상기시킨다. 나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방식. 주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적 형상화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보세요. 착시에 의해 얻어진 전도된 세계와 현실 사이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지붕 위에서 새끼 고양이가 중얼거린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 삶을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인가. 그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 삶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전도된 착시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다각형의 착시 속에서 재구성된 것을 현실이라고 했는지, 그걸 명확히 알 수 없죠. 새끼 고양이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이 현실이, 이 삶이 실제 우리 현실인지, 재구성된 현실인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복잡한 회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너무 오래 놀다 보면 현실 감각이, 그죠? 없어져 가지고 실제 현실하고 사이버 현실 구별이 잘 안 되는, 그죠? 그런 환각 지점에 올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하고 접속을 안 하면 금단 전세가 일어나는 사람들. 더 쉬운 예는 스마트폰 없으면, 그죠? 불안해가지고 몇 시간 못 견디죠. 빨리 그 스마트폰 어디 갔나 찾아야 되죠. 잃어버린 스마트폰 없으면 집중이 안 되죠. 금단 정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진짜 현실과 사이버 현실 사이에 전도된 세계에 살고 있죠. 뭐 그런 얘기가, 그 다음 시를 읽어봅니다. 진공이라는 시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꼭지 실밥을 자꾸 풀었다. 비둘기는 베란다에 매듭을 쪼고 바람이 비둘기 부리에 고름을 헤친다. 서랍을 열면 삑삑 장난감처럼 튀어나와 돌돌 말리는 공간들, 접혀있는 공간들, 매듭 끊긴 베란다가 창밖처럼 펼쳐지자 비둘기 평면도는 나풀나풀 추락하고 주름진 허공의 위벽, 돌기와 돌기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먼지들의 깊은 목구멍. 자, 이 시도 내가 유심히 한 권의 시집을 이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3개 정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내가 뽑았잖아요. 각각 3사람 다. 김점영, 이수명, 김중. 내가 왜 중요하다고 봤나 하면 그 각 시인에 뭐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이, 시적 방법론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또 다른 작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해석자의, 평론가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선택될 수도 있죠. 내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주름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뭐도 등장해요? 주름이란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접혀 있는 공간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수명은 펴진 주름인데
김중은 이게 바로 반대로 접힌 주름이다. 이것은 다각형의 착시다. 착시에 뭐예요? 몽따주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정리했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정리 안 해줘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차이죠. 잘 보세요. 아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걸 접었으니까 이게 복잡한, 그죠? 하나의 파편화된 장면과 또 하나의 파편화된 장면, 여러 파편화된 장면이, 그죠? 접혀가지고 더 입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수명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이 작품 속에서, 그죠? 접혀 있는 공간들이라는 데서 힌트가, 그죠? 근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34쪽 첫째 줄, 주름진 허공의 위벽, 돌기와 돌기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먼지들의 깊은 목구멍,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름, 우리 인체에서 주름을 찾는다면, 그죠?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 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에 대표적인 주름이, 그죠? 뇌의 주름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장기에도 주름이 많습니다. 그죠? 위에도, 위벽에 엄청난 돌기들의 장기가 있어서, 주름이 있어서, 그게 바로 펼치면 엄청난, 그죠? 그 돌기들이 다 이제 소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장에도 있겠죠. 위에도 있고, 그 주름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접혀 있는 공간들이에요.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장면들을 몽타주를 만들 때, 그죠? 바로 그거죠.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종합해서 만들기 몽타주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접힌 주름이죠. 이거 자체가 접힌 주름. 다각형의 착시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접힌 주름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기생현실이라고 했죠? 왜 기생현실이냐? 한번 봅시다. (34쪽) 아이가 엄마 젖꼭지에 실밥을 풀고 비둘기가 베란다에 매듭을 쪼고 바람이 비둘기 부리의 고름을 헤치는 등의 전도된 세계의 장면들은 이게 다 전도됐죠. 그죠? 어떻게 아이가 엄마 젖꼭지에 실밥을 풀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젖꼭지에 실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젖을 먹고 있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돌돌 말리는 공간들 혹은 접혀있는 공간들에서 기인한다. 접힌 공간은 다름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전되는 공간들의 축적인 주름을 압축시키면서 생겨난다. 아코디언의 주름을 압축시킬 때, 그죠? 펼친 게 아니고 압축시켰다고 생각해요. 주름진 허공의 위벽, 돌기와 돌기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먼지들의 깊은 목구멍에서 보듯 주름이 지닌 돌기와 돌기 사이가 접혀짐으로써 먼지들은 포획되고 압살된다.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먼지들의 깊은 목구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중 씨가 보여주는 도착적으로 전도된 세계의 이미지는 접힌 주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가 압축된다. 아까는 이수명 같은 경우는 주름을 펼쳤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평면 위에 시간이, 경계가 사라져 버리죠. 같은 평면 위에 그냥 제시되니까. 근데 이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돼요? 압축적으로 겹쳐서 나타나요. 이건 하나의 면에 같이 나타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방법론이죠. 시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쓰는 이 방법론을 잘 유심히 보면요. 상식적인, 관습적인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주름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주름을, 그죠? 좀 다르게 해서 보는 거지, 세상을. 펼쳐서 보기도 하고 접어서 보기도 하고, 김점령은 두 겹으로 보기도 하고 세상을, 그죠?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겹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펼쳐서
그죠? 의식과 무의식을 펼쳐서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접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시인이 될 수 있죠. 세상을 다르게 보면 되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관습에서 벗어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삐딱하게 본다. 그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 사시로 보는 겁니다. 사시 알죠? 예.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35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접힌 주름 속에서 형성되는 착시에 의해 성숙을 멈추고 분열하기 시작하는 나의 영혼은 끝없는 모자이크 놀이를 펼치게 된다. 그죠? 모자이크 놀이나 파편적 이미지의 몽따주나 같은 얘기겠죠. 모자이크를 만든다는 거나 비슷하죠? 모자이크? 모자이크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상의 현실과 착시에 의해 포착된 전도된 세계사의 관계는 어떤가? 실제 현실하고 진짜 현실하고 전도된 현실, 즉 이 시인이 찾아낸 전도된 세계, 다각형의 착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그게 잘 나타난 작품을 찾았습니다. 그 제목이 기생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나 혼자 그냥 막 생각해낸 게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알겠습니까? 물론 김점령도 마찬가지고요. 두 겹의 주름이란 것도 그렇고 다 그냥 내가 막 혼자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작품 속에서 그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내야 됩니다. 거울 속에 나를 만진다. 자, 거울이 또 등장했어요. 거울이 이 시인에게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죠?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근데 평면적인 하나의 거울이 아니고 다각형의 거울로, 입체적인 거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를 만진다. 손가락이 닿자마자 거울은 조롱하듯 천천히 쪼개진다. 거울이 쪼개져요. 그죠? 아주 천천히 세상 가장 내밀한 곳에 떨어진 저 정교한 벼락. 마치 벼락이 쳐가지고 거울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사실 이 거울의 이미지도 이상이 먼저 사용했죠. 이상의 시에 보면 거울이라는 시가 나오죠. 그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죠? 내가 악수를 하려고 해도 악수를 할 수 없죠. 그죠?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거울 속에 나를 보기라도 할 수 있죠. 그 보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거울이 있기 때문이다. 거울은 고마운 것이죠. 악수를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김중신도 이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장 내밀한 곳에 떨어진 저 정교한 벼락, 스치는 환영들만 뱀처럼 기어 10년을 건널 뿐 갈라진 내 얼굴은 다시 붙지 않는다. 왜 갈라졌을까? 거울이 쪼개졌으니까. 이때 쪼개진 거울은 그죠? 뭐예요?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겠죠? 내 얼굴이 붙지 않는다. 더 이상 그죠?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길하다. 모든 것이 불길하다. 그런데 그렇게 쪼개진 거울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현실이 분열돼서 보겠죠. 여러 파편화된 현실의 이미지가 등장하겠죠.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기생현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생현실이에요. 실제 현실을 완전히 그죠? 벗어난 건 아니고 실제 현실에 기생하지만 그것을 쪼개진 거울로 바라봄으로 해서 그 현실이 갖고 있는 그죠? 숨은 그죠? 속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생현실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것이죠. 35쪽. 오늘 우리가 이 진도를 다 나가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피드백을 오늘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다음 목요일 날 조금 피드백 시간이 줄었지만 일단 진도를 충실히 나가야 되니까. 35쪽. 거울 속에 나를 만지는 행위는 이상의 시가 보여준 모티프다. 그죠? 그런데 쪼개진 거울의 이미지는 분열된 자아의 양상을 더 가격하게 밀고 나간다. 이상은 그래도 거울이 쪼개지진 않았죠.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거울 속에 나가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거울까지 쪼개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 나가 거울 속에는 둘로 쪼개져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30년대 이상이 보여줬던 거울하고 이 김중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 보여주는 이 거울은 그만큼 더 가격해졌다. 더 극단화되었다. 예,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이 보여준 분열은 거울 밖의 자아와 거울 속의 또 다른 자아가 일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식민지 현실 사이에 겪는 분열이지만 김중의 분열은 세상 가장 내밀한 곳에 떨어진 벼락에 의해서 거울이 쪼개졌죠. 그러니까 거울이 그냥 쪼개진 게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의 그죠? 이 속성이 21세기 초 1900년대 혹은 2000년대라는 한국 사회의 속성이 그죠? 외부의 힘으로 이 거울을 쪼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의 힘이 개입되어 있으며 얼굴이 다시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제와 합성의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2000년대 테크놀로지 현실이 빚어진 3차원적 분열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현대사회 혹은 도시 문명, 뭐 현대 물질 문명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너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 김중이 보여주는 분열은 테크놀로지 현실이 만들어낸 분열이다. 3차원적인 분열이다. 복제와 합성의 메커니즘. 아까 내가 인터넷, 그죠? 혹은 스마트폰, 실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게 합성되고 복제되고 진짜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현실에 있느냐, 이 사이버 공간 속에 내가 있느냐,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런 분열이다. 따라서 접힌 주름은 벼락에 의해 쪼개진 거울이 되면서 불길한 심연의 깊이로 빠져든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그래서 이 시에 불길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불길하다, 모든 것이 불길하다. 우리 시대의 어떤 정신세계, 우리 시대의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김중의 시는 착시와 환영에 의해 기형의 마성 같은 것을 모자이크하게 된다. 그의 시에서 착시와 환영에 의해 포착된 전도된 현실은 일상현실에 기생하고, 그래서 기생현실이죠. 그죠? 일상의 현실은 다시 전도된 세계에 기생하면서 현실도 다시 이 전도된 세계에 기생해요. 그죠? 진짜 현실하고, 그죠? 이 기생현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생현실이 현실에 기생했지만, 이제 현실이 기생현실에 또 기생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인터넷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죠? 인터넷에서 뭘 새롭게 만들어내면 현실에서 그게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현실이 되죠. 실제 현실에 의해서 사이버 현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그죠? 현실에서 물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캐릭터 아니에요. 캐릭터 산업. 그죠?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죠? 그게 상품화돼. 그럼 현실에서도 그 상품이,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죠. 일상의 현실은 다시 전도된 현실에 기생하면서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무한한 변진이 생성된다. 이게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김중시에 나타나는 기생현실의 특성이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35쪽 밑에서 6째 줄. 그러면 앞에서 겨울비라는 작품에서 거미가 영영대지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과 관련된다는 거죠. 현실과 기생현실의 관계가, 그죠? 계속 물고 물리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미는 돼지와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기생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진짜 자기하고도 참 자아하고도 만나기 어렵고, 진정한 타인과 사랑을, 그죠?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비극성을 갖는다.
35쪽 밑에 셋째 줄, 이것은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의 꼬리를 물고 변전되면서 10년의 깊이 속으로 빠져드는 기생현실의 양상을 보여주고 2000년대 현대 도시인이 지닌 3차원적 분열을 보여준다. 우리도 그런 분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은 이제 이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읽어보고 시험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